저는 평범한 29의 아내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째 그가 운영하는 작은 IT 회사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죠.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6개월 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 정상민이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된 거예요.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말과 함께요.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남편 곁을 지키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씻고 침대에 누웠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잠이 잘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발신자 표시도 없는 번호였죠. 누굴까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여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리운 목소리였어요. 정상민의 목소리였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인가 싶어서 뼈를 꼬집어 봤지만 아팠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상민아 정말 너야 어떻게 제가 흥분해서 말하려던 순간 남편이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서희야 들어봐. 제발 내가 깨어났다는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만 절대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느껴졌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깨어났다는 게 얼마나 깊은 일인데. 안 돼. 정말 안 돼. 지금 내 상황이 위험해. 그들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 그들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서희야, 내 말 잘 들어. 뭔가 약물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양부모님이 자주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해. 양부모님이라니 정필수, 양미정 부부를 말하는 건가요? 네. 상민이 5살 때 입양한 부모님들이었죠.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과 부부로 알려져 있었지만 상민과는 항상 어색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금 얘기야. 내가 이 상태로 오래 있으면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만약 내가 죽으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다시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정말 깨어난 건지 아니면 제가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을 들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목소리, 그 떨림, 그 절박함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상민의 목소리였어요. 그 전화를 받은 후 저는 계속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6개월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말이에요. 평범했던 우리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을 다시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상민은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째 야근을 하고 있었죠.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일이 더욱 바빠졌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마지막으로 받은 문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혼자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민 씨 보호자시죠? 지금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민은 이미 응급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죠. 귀가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뇌 충격이 가해져서 의식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그때 양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1세 여장 커리스 김용희에게 입원해 웃음 입원장 저희 1세는 4살의 정필수 아버님은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분이었고 63살의 양미정 어머님은 항상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다니셨어요. 서희야 괜찮아? 우리 상민이가 어머님이 다가와서 안아주셨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걱정이라기보다는
긴장 아니면 초조함. 의사 선생님,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아버님이 의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이 이상했어요. 상민의 회복 가능성보다는 보험 처리나 법적 문제에 대한 것들이 더 많았거든요. 혹시 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식물 인간 상태가 지속되면 보험금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당시의 충격 상태라 그런 질문들이 그냥 현실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먼저 걱정하는 게 정상일까요? 수술이 끝난 후 상민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의식을 되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뇌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였죠. 그 다음 날부터 양부모님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병원 선택부터 주치의 결정까지 모든 걸 자신들이 주도하려고 했어요. 서희야, 넌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의료진과 상의는 우리가 할게. 상민이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들 서류도 정리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저는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배제되는 느낌이었어요. 서희야, 아직 젊으니까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경험이 많으니까 맡겨줘. 하지만 경험이 많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보신 건가요? 그때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려요. 특히 이상했던 건 상민이 어른이 되면서 가입해둔 보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였어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애보험까지. 웬만한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었죠. 보험료도 상당했을 텐데 아들한테 왜 이렇게 많은 보험을 가입해둔 건지 의문이었어요. 상민이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거야.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었지. 양부모님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한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양부모님이 소개해 주신 주치의 때문이었죠. 서희야, 우리가 아는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셔. 상민이를 맡겨보자. 사고 일주일 후 양부모님이 한지원이라는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많은 5살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형외과 전문이라고 소개하더니 나중에는 신경과 의사라고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아, 제가 복수 전공을 했어서요. 정형외과와 신경과 모두 전문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명확하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한지원 의사는 매번 설명이 조금씩 달랐어요. 더 이상한 건 진료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식물인간 환자들은 정기적인 검사와 재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한지원 의사가 하는 건 링거 약물 교체분이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한 치료보다는 약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번 같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링거에 뭔가를 추가로 주입했죠. 투명한 액체였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부 종을 줄이는 약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다른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어요. 내부 종 치료제라면 수술 직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속 투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였죠. 혹시 정확히 어떤 약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지원 의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다 완일이 이루이야. 의학 용어로 설명드려도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중요한 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환자 보호자가 치료 내용을 묻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왜 자세한 설명을 피하는 걸까요? 게다가 한지원 의사는 다른 의료진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마치 혼자서만 상민을 담당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양부모님도 한지원 의사와 자주 따로 상의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복도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민이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다가가서 물으면 한지원 의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어요. 하지만 정작 양부모님과 나누는 대화는 달랐어요. 복도 끝에서 몰래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 나머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건가요? 그 무렵 야간 간병인 김소연 씨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경력 있는 간병인이었어요. 밤에 상민을 돌봐주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보통 의사들은 응급 상황이 아니면 밤에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거의 매일 밤 11시쯤에 와서 뭔가 하고 가세요. 김소연 씨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밤에도 오신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정확히 뭘 하시는 건가요? 링거에 뭔가를 추가로 넣고 가세요. 그리고 환자분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요.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김소연 씨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넘게 간병일을 해온 베테랑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금방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보호자님들, 부모님들도 이상해요. 보통 가족들은 환자가 빨리 깨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뭔가 다른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김소연 씨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만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전문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병원에서 밤을 새워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한지원 의사가 밤에 오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밤 10시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서 상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소연 씨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한지원 의사가 밤에 올까요? 11시 30분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신중한 걸음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죠.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지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도 없이 혼자였어요. 손에는 작은 주사기를 들고 있었고요. 링거 라인을 확인하더니 주사기로 뭔가를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액체였는데 낮에 하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때였어요. 상민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르기 힘들 정도로요.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한지원 의사도 그것을 봤어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주사기에서 더 많은 양을 추가로 주입했어요. 상민의 손가락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깨어나려고 하는데 의사가 그것을 막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자는 척했어요. 한지원 의사는 10분 정도 더 상민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20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한점날 아침
김소연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어젯밤 일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한지원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는 걸 봤는데 김소연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사실 저도 며칠 전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어떤 일이요? 환자분이 잠깐 눈을 뜨셨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지원 의사가 주사를 놓고 나서 다시 의식을 잃으셨어요. 김소연 씨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본 손가락 움직임도 그런 것이었어요. 상민이 깨어나려고 하는데 약물로 의식을 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소연 씨,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보통은 환자가 깨어나는 걸 도우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어요. 한지원 의사는 양부모님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며느리 입장이었거든요. 일단 좀 더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아봐야 할 것 같아요. 김소연 씨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밤 근무를 하니까 앞으로 한지원 의사가 뭘 하는지 더 자세히 관찰해 볼게요. 그리고 환자분 상태 변화도 기록해 줄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양부모님이 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서희야, 상민이 상태는 어때?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한지원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당분간 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하시더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정필수 아버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확신하시는 걸까요? 마치 계획된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해 봤어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한지원 의사도 믿을 만한 분이고 양미정 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김소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밤에도 한지원 의사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약물을 사용한 것 같아요. 양이 더 많았고 환자분이 잠깐 몸부림 치셨어요. 몸부림을 쳤다고요? 그건 의식이 돌아오려고 하는 신호일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3시 10분이었어요. 지난번과 같은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였죠. 손이 떨렸지만 바로 받았습니다. 여보, 역시 상민의 목소리였어요. 이번에는 더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상민아, 정말 너구나.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서희야, 들어봐. 시간이 많지 않아. 김소연 간병인이 도와주고 있어. 그분이 약물을 빼돌리고 있어서 잠깐씩 의식을 되찾을 수 있는 거야. 김소연 씨가 도와주고 있다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김소연 씨가 그렇게 자세히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상민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양부모가, 아니 그들이 날 죽이려고 해. 보험금 때문이야.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차요. 무슨 소리야? 그분들이 왜 서희야? 나는 그들의 진짜 아들이 아니야. 5살 때 입양된 거야.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보험을 가입해뒀어. 생명보험만 50억이야. 50억이라니 그렇게 큰 금액인 줄 몰랐어요. 상민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어. 부동산 투자 실패로 80억 정도 빚을 적대 유일한 해결책이 내 보험금이야. 아무리 그래도 설마 아들을 그렇게 친아들이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였어. 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각종 보험에 가입시키고 수익자는 모두 그들로 해뒀어.
상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어요. 한지원이라는 의사는 의료 브로커야.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지. 나한테 의식업체 약물을 조입해서 식물 인간 상태를 유지시키고 있어. 그럼 왜 그냥 죽이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장애 보험금부터 받고 나중에 자연사로 보이게 만들 계획인 것 같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조심해. 그들이 너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도 너는 유일한 목격자야. 그리고 내 재산의 법적 상속자이기도 하고 그들은 너를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어. 정신병원이라뇨.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 이상이 왔다고 진단서를 받을 거야. 그러면 너는 격리되고 나는 그들 마음대로 처리당할 거야.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아무도 모르게 증거를 모아야 해. 김소연 씨가 도와주기로 했어. 그리고 절대로 그들에게 의심받으면 안 돼. 알겠어. 그런데 너는 괜찮아? 김소연 씨가 밤마다 약물을 빼돌려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의식업체 약물 때문에 깨어날 수 없어. 그때 상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누가 와. 전화 끊어야 해. 서희야, 정말 조심해. 그리고 김소연 씨를 믿어도 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소연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동맹이 된 거죠. 어젯밤 통화하셨죠? 네, 모든 걸 들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목숨을 걸고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보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죠. 김소연 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용감한 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한지원 의사의 행동을 기록하거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밤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해뒀어요. 김소연 씨가 작은 노트를 보여주셨어요. 날짜별로 한지원 의사의 방문 시간, 투약 내용, 환자의 반응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것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작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양부모님과 한지원 의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자백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위험한 일이었어요. 들키면 정말로 제가 정신병원에 갇힐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상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덫을 놓을 차례였습니다. 김소연 씨가 작은 녹음기를 구해왔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디지털 녹음기였는데 목소리를 아주 선명하게 담을 수 있었어요. 병실 침대 밑에 숨겨둘게요. 그들이 올 때마다 녹음이 될 거예요. 혹시 발각되면 어떡하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녹음기는 소리로 자동 작동돼요. 목소리가 들리면 저절로 녹음이 시작되거든요. 계획은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며칠 동안 별다른 대화가 녹음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오후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양부모님이 한지원 의사와 함께 병실에 왔는데 저는 마침 화장실에 가 있었어요. 복도에서 돌아오는데 병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서 조심스럽게 들어봤어요. 이론이되어 쟁연된 가선이야. 이치온이 우른전 저는 된데 임원은 된된. 언제까지 이 상태로 끌고 갈 건가요? 정필수 아버님의 목소리였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처리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한지원 의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며느리도 점점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양미정 어머님이었어요. 며느리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정신과 의사 친구가 있거든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진단서를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입원시킬 수 있나요? 물론이죠. 잘 위험이 있다고 하면
강제 입원도 가능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저를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민이는 언제쯤 이번 주 안에 투여량을 늘려서 끝내는 게 좋겠어요. 끝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 수 있었어요. 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사망 확인서가 나오면 한 달 안에 처리될 거예요. 50억이니까 빚도 다 갚고 여유가 생기겠네요. 다행이야. 요즘 채권자들이 너무 성가셔서 그들은 상민의 생명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나와보니 한지원 의사는 이미 나간 후였고 양부모님만 남아 계셨어요. 서희야 어디 갔었어? 화장실 다녀왔어요. 그래 한지원 의사가 오셨다가 가셨어. 상민이 상태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하시더라. 거짓말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상민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면서 저한테는 걱정하는 척을 하고 있었죠. 많이 안 좋아졌나요? 글쎄 의사 말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 양미정 어머님의 말이었어요. 마치 자연스러운 병의 진행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소연 씨와 만나서 녹음 내용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 안에 뭔가 할 거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고민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실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믿어줄까요? 일단 상민 씨가 깨어났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김소연 씨의 제안이었어요.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한지원 의사가 오는 날이었죠.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소연 씨는 밤새 상민에게 약물을 주입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상민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방법은 직접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결정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김소연 씨는 지난 며칠 동안 한지원 의사가 주입한 약물을 몰래 맞고 있었어요. 의사가 주사를 놓고 떠난 후 링거에 있는 생리식염수를 다른 쪽으로 다 빼버렸습니다. 덕분에 상민의 의식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오전부터 손가락 움직임이 더 자주 보였고 때로는 눈꺼풀이 살짝 떨리기도 했죠. 준비됐어요? 김소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어요. 네, 해봐요. 오후 3시 정각 양부모님이 한지원 의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죠. 서희야,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는 게 어떨까? 우리가 있을 테니까 정필수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를 내보내려는 의도였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좀 더 있고 싶어요. 그래도 집에 가서 쉬어야지.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양미정 어머님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지원 의사가 링거를 확인하더니 평소처럼 주사기를 꺼냈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죠. 의식억제 약물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민이 갑자기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상민의 목소리였어요.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죠.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양부모님과 한지원 의사 모두 얼어붙었어요. 상민아, 저는 일부러 크게 소리쳤어요. 연기였지만 일부는 진짜 기분이었어요. 상민이가 깨어났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검사해 주세요. 하지만 한지원 의사의 반응은 이상했어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완전히 깨어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잠깐의 의식 회복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주사기를 링거에 주입하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상민이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그리고 한지원 의사를 똑바로 쳐다봤죠. 다 들었어. 한지원 의사의 손이 멈췄어요. 주사기를 등채로 굳어버렸죠. 뭘 들었다는 거야? 정필수 아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험금 이야기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 그리고 나를 이번 주 안에 죽이겠다는 이야기까지. 상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상민아, 무슨 소리야? 내가 착각하는 거야. 양미정 어머님이 변명하려 했지만 상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지원 씨, 당신이 의료 브로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돈을 받고 환자를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무슨. 한지원 의사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양부모님, 아니, 정필수, 양미정 씨, 당신들은 제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입양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양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민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50억짜리 생명보험, 30억짜리 장애보험 모두 당신들이 수익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80억 빚 때문에 급하게 보험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확한 숫자까지 말하자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정필수 아버님이 중얼거렸어요. 자백이나 다른 없었죠. 제가 들었거든요. 당신들 대화를 다 들었어요. 그때 한지원 의사가 갑자기 주사기를 링거에 꽂으려고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김소연 씨가 재빨리 막았습니다. 안 돼요. 이제 그만해요. 병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한지원 의사는 도망가려 했고 양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했죠.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제가 녹음기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당신들이 한 말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보험금을 노리고 상민을 죽이려 했다는 증거가요. 이건 불법 녹음이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 양미정 어머님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 녹음을 듣고 경찰이 수사하면 다른 증거들도 나올 거예요. 한지원 씨의 약물 구입기로 보험 가 있네요. 당신들의 비상원까지요. 상민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한지원 의사가 문 쪽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김소연 씨가 이미 간호사실에 신고한 상태였어요. 곧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죠. 체포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환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김소연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길고 무서웠던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8개월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그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한지원 의사와 양부모님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과 김소연 씨의 증언, 그리고 상민의 생생한 증언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경찰 수사 결과 정말 끔찍한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정필수와 양미정 부부는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2년 전에 입양했던 다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역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묻혔었죠. 한지원 의사는 의료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여러 건의 보험금 사기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진짜였지만 정식 병원에 소속되지 않고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입양된 아들을 중요한 혐의, 보험금 사기 혐의, 의료법 위반, 검사가 읽어주는 기소 내용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와 상민 그리고 김소연 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진실을 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피고인들은 입양한 아들을 보험금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판사님의 최종 선고였어요. 정필수는 무기징역, 양미정은 징역 25년, 한지원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상민의 회복이었어요. 몇 달간의 약물 투여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했거든요.
기억력 장애, 운동 기능 저하,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회복해 나가자. 매일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상민을 보면서 저는 계속 격려했어요. 다행히 회사 직원들과 지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죠. 상민이 없는 동안 회사를 대신 운영해준 직원들 덕분에 사업도 유지될 수 있었어요. 김소연 씨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상민의 회복을 도와주셨고,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김소연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항상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었어요. 1년 후 상민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억력도 많이 돌아왔고 회사에도 조금씩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서희야, 정말 고마워. 상민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나도 고마워. 살아 돌아와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더 소중한 삶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가족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의료진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꼭 확인해 보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가족이라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상담할 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필수와 양미정 부부는 상민과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돈을 선택했죠. 반면 김소연 씨는 남남이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분이 되었어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새벽 3시에 온 전화는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만약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만약 김소연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만약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상민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죠. 지금 상민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전보다 더 건강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상담 봉사를 계속하면서 많은 분들을 도우며 살고 있고요. 김소연 씨는 저희 가족의 특별한 일원이 되어서 명절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잃을 뻔했던 소중함을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진실은 때로 무겁고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 무서웠던 밤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더욱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